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요즘 핫한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개략적인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뭐 비영리 단체 설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관계없이 그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한 뒤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수익 사업이 없다 그러면 고유번호 등록증이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이제 유사한 그런 그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수익 사업이 있다,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뭐 자산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제로 수익 사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설립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만약에 우리가 재산을 출연을 해서 출연한 재산을 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복지 혜택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원래는 내가 내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급여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4대 보험하고 근로소득세가 붙겠죠. 근데 내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출연을 한 거는 100% 경비 처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직원한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하고 근로소득세가 붙질 않습니다. 내가 이미 출연할 때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출연하는 거를 직원한테 지급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경비로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중으로 잡힌다는 얘기는 좀 낭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이제 장점이 있을 건데, 근로자 측면에서 보자면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으로 복지 비용을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지급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이런 건데, 저소득 근로자라고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이제 여기서 막 지급하고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리고 우리 사주 구입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인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게 중요한데,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은 대여도 되고요. 상한 의무 없는 지원금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약간 좀 매뉴얼을 보니까 좀 까다롭게는 돼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답변이긴 한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면은 그 시행령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주택 취득 보조금 중에 취득가액의 5% 또는 전세 금액의 10% 정도 이하로 지급을 하면 증여세가 없다라는 이제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연금 복지과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따로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장학금, 뭐 기념품 등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이 있어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와 4대 보험이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는데 한 3, 4만 원을 띄고 6만 원이 차인지 금액으로 실수령으로 이제 통장에 들어왔다. 이거보다는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통해서 받으면 10만 원을 세금과 4대 보험을 안 띄고 그대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악용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원한테 급여를 10만 원 올려주고 싶은데 이거 그냥 지급하면 4대 보험이랑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 10만 원을 보내면 이쪽에 보낸 건 전부 다 경비 처리가 되잖아요. 이 자금을 가지고 직원한테 다른 명목을 붙여갖고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실무 해설서에 보면 자세하게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용되는 거는 근로자의 뭐 초중고 자녀의 장학금 지급,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뭐 행사 운영비, 기념품, 뭐 연극, 영화, 공연 같은 그런 문화 관람료 지원, 스포츠 레저 장비 구입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건강진단비, 자녀 학원비, 그리고 학원 수강료 지원, 뭐 근로자의 가족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 기념품, 상품권, 뭐 축하금, 그 다음에 생일,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명절도 가능하고요.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약간 보기에 급여 같은데? 근데 명목을 붙여갖고 그냥 이렇게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건 전부 다 막아놨어요. 뭐냐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그냥 지급하는 것,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여러 가지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학원 등의 수강료 지원,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지 않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자가운전자, 이런 분들을 위한 차량 정비금 및 뭐 지원 등 특정 근로자, 이런 거는 전부 다 안 됩니다. 퇴직 위로금의 지급, 전 직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학예 휴가비, 뭐 월동비, 이런 거는 안 돼요. 그 급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급여의 성격이 있는 것들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하면 이거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 아니냐
라고 해서 좀 막아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근로소득의 범위를 알아야 될 텐데, 근로소득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뭐 상여는 당연하고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뭐 어떤 명목을 붙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급여고요. 기밀비, 뭐 판공비, 뭐 공로금, 위로금, 뭐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원래 이런 것들 전부 다 급여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아까 나왔어요. 그리고 뭐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그 다음에 기술수당 같은 각종 수당, 그리고 종업원이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게 이제 사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뭐냐면 계약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원 개인한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줬다. 이런 건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사택 제공의 이익, 요 경비 처리 회사에서 가능하다, 병원에서 가능하다 했던 거는 계약 주체가 병원장님인 거죠. 그래서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택을 제공한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임금입니다, 이거는 세금이 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직원이 자기 명의로 계약한 거를 월세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급여다.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내가 계약하고 내가 월세 다 내고 직원을 살게 해주는 거, 이건 사택 제공이고, 직원이 계약하고 자기가 거기서 사는데 내가 돈만 쏴준다, 직원 계좌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로소득세가 4대 보험이 붙는 임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임금에 포함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비 명목으로 받는 뭐 월액의 급여, 이것도 좀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카드를 안 줬어,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택시비가 한 10,000원 들었는데 영수증을 갖고 왔어요. 그럼 10,000원 지급한다. 이거는 실비 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병원 경비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가 외근이 많으니까 너가 돌아다니고 내가 급여에 월 30만 원씩 외근비 명목으로 추가로 줄게. 그러면 그게 일종의 상여거든요. 이런 것들은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4대 보험이 붙고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비 변상이냐, 그냥 영수증 갖고 오면 딱 그 금액 변상해 주는 거냐, 그럼 영수증 갖다가 병원은 경비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퉁치자, 내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넣어줄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급여입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벽지수당, 뭐 해외 근무수당, 이런 것들, 휴가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금의 범위에 원래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마치 복리 후생인 것처럼 지급하는 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거는 근로자 측면에서 좀 장점이었던 거고, 만약에 사업주 측면에서 장점을 보자면 실질적 임금 인상은 없어요. 근데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 제공은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월급을 높여주면 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 근로소득세도 나오고. 근데 4대 보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주 부담도 4대 보험료가 별도로 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어떤 뭐 생일 축하금이니 뭐니 하는 거는 기존에는 다 급여에 포함해서 경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통해서 4대 보험과 세금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뭐 사내 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필요 경비로 가능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할 때 병원이 경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할 때 경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DC형 퇴직연금하고 비슷해요. 직원이 퇴직하진 않았잖아요. 기존에는 직원이 퇴직할 때 내가 퇴직금을 지급을 하면 그때 경비 처리가 됐었는데, DC형 퇴직연금은 퇴직하지 않아도 이 직원이 올해 받은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퇴직연금에 납입을 할 때 경비 처리되는 거예요. 실제로 직원한테 지급할 때 경비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경비 처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한테 줄 때 경비 처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할 때 경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1억을 출연했다. 1억이 올해 경비 처리예요. 직원들한테는 매년 뭐 3천, 4천을 지급하더라도 내가 출연했을 때 경비 처리입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뭐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 변동에 따라서 출연 금액은 계속 조정이 가능해요. 맨 처음에는 전년도 그 소득 금액의 5% 정도를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내 순수익의 5%를 무조건 출연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어요. 한 해 건너뛸 수도 있고 기금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좀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자 복지 수요가 어떤 때 많고 어떤 때 좀 적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미 출연을 했을 때 경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내 근로복지 기금에 남아있는 기금으로는 많이 소요되면 그 해에는 많이 지출하고, 소요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지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임금 이상 없이 이제 복지 혜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의 급여 또는 상여 성격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하면 임금으로 안 보는지는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임금 대체적 성격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근로 제공의 대가라고 한다 그러면 임금으로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잘못 지급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종합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노동청에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 어떤 특적 항목이 아니라 이건 노동의 대가인데 명목을 붙여서 지급했다고 판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사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약간 좀 자의적인 해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단점인데, 해산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기금을 뭐 운영을 하다가 내가 이거 좀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지출하는 게 훨씬 더 편했고 관리하기도 좀 까다롭고 실질적 이득이라 봐야 1년에 뭐 한 몇백 안 되더라. 근데 운영할 때 신경 써야 되고 자금 소요 들고 하니까 나 이거 그냥 안 할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폐업할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등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그러면 해산은 불가능해요. 방치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더라도 끝까지 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자금을 한 몇 억을 묶어뒀어. 그러면 이게 운영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걸 못 뺍니다.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출연한 기금은 회수가 불가능해요. 일단은 집어넣었다가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빼갈래. 내지는 기금이 많이 쌓였는데 이거 방법이 폐업이라고? 폐업하면은 해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폐업해서 해산시키자. 그러면 이것은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출연한 기금은 나한테 회수는 안 돼요. 국가로 가든지, 만약에 미지급 채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지급 그 급여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바로 환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내 근로복지금을 통해서 제공한 그 혜택을 상당히 잘 구분해야 돼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사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 명시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 갖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랜서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설립의 절차를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설립 절차는 설립 합의를 해야 되는데, 노사 협의 및 그 사업체 결정이 좀 필요하고요. 노사에서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설립준비위원을 구성해야 돼요. 노동자 측에서 2명 이상, 그 다음에 사측에서 2명 이상인데, 그럼 개인 사업자는 사측이 뭐지?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하나에 등기 이사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외에는 사측이라고 등기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질의를 해봤더니, 사측이라고 하면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이 이제 사측으로 보는 거고, 우리 직원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대표 공동 사업자들만 되는 거 아니다. 사측에서 2명인데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 1명이다. 그러면 사측은 1명밖에 없는 거냐? 그럼 개인 사업자는 이거 구성을 못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사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상담실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쪽이 사측이다 라고 하면 사측에 2명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립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이 설립위원회가 곧 준비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뭐 이사, 감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냥 일반 법인 설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연금을 협의 및 결정, 얼마를 출연할 거냐, 이것도 준비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증을 수령하면 설립 등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고요. 기금법인의 사무를 기금법인의 이사가 이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요. 그건 이제 세무법인에서 해주겠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데,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 수익사업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고유번호 등록증 신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법인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협의를 했던 그런 출연금을 이체를 하게 되면 설립이 전부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기금 사업의 수혜 대상을 아까 근로자로 한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대표자의 특수관계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근로복지 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요거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 만약에 사용자의 가족이나 임원이 근로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자로 보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근무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근로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
그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의 수혜 대상이 가능하다.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금의 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법률이나 정관 같은데 전부 다 세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그냥 우리 병원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체력 단련금도 전부 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가능하다고 정관에 쓸 거야 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임금의 성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법률에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서 설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설립을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설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목적 사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위반한 기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근로성이 없는 친인척에게 만약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돈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임금 성격인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 형태로 지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걸 좀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설립한 것도 한 몇 곳 되고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고 제재사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거 큰 문제 없고 이렇게 하면 경비 처리되고 해서 절세 팁으로 많이 가는데 이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어떤 유동성을 조금 해칠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출연하면 회수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재산을 출연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이 나와서 그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출연한 금액으로 복리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출연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지급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출연금이 쌓여요. 이 돈은 내가 갖고 올 수 없고 못 쓰는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좀 탄력적으로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운영하시려는 분한테는 그렇게 썩 유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설립 대행 기관에서 운영까지 좀 맡아서 해주고 여러 가지 좀 도움을 많이 드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원장님은 뭐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원의 사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